능력 없으니까 재산 못 받은 거야. 형수의 그 말이 귓전을 때렸을 때 저는 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앞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5년간 매달 80만 원씩 시댁에 보내고 시아버지 3년 간병에 장례비 4천만 원까지 전부 저희가 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20억 재산에서의 배제와 저 말 한마디였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김말순입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식품회사 격리로 일했어요. 매일 장부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모으는 게 제 일이었죠. 1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습관이 25년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2024년 설날이었습니다. 차례상을 물리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식혜를 마시던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자. 형수 정혜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웬 서류예요? 명절에 이런 무거운 걸 다 꺼내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얘기는 다 모였을 때 해야지. 나도 이제 82이야. 언제 눈 감을지 모르는데 정리 좀 해놓으려고. 시어머니가 공증 서류를 탁자 위에 툭 하고 펼쳤습니다. 형수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어느새 손에 휴대폰 계산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 재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용산 아파트는 재민이한테 준다. 시세가 15억쯤 하지? 그리고 현금 5억은 수진이한테 주고. 여러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와 현금 5억. 도합 20억이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었어요. 형수가 손뼉을 짝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나, 역시 우리 어머님은 통이 크셔. 어쩜 이렇게 현명하실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뒷말도 없고 집안이 화목한 법이죠. 암요, 그렇고 말고요. 시누이 수진이도 입이 귀에 걸려 거들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오빠랑 나랑 딱딱 나눠 가지니까 정말 공평하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저는 손에 들린 식혜 잔이 덜컹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평하다고요? 25년간 매달 80만 원씩 시댁에 보낸 돈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 치매 간병 3년 그 장례비 4천만 원도 저희가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다니요. 그때 남편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구 할망구, 고마워요. 드디어 나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네. 오늘이 내 인생 독립기념일이다. 재호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허허 웃으셨습니다. 농담인 줄 아셨던 거예요. 재호야, 이 녀석이 명절이라고 농담도. 예, 듣겠다. 그런데 재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게 굳은 눈이었습니다. 농담? 아니, 진담인데? 이제 어머니 자식은 저기 아파트 받은 형님이랑 5억 받은 수진이뿐이야. 나는 오늘부로 이 집 자식 은퇴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신 보지 맙시다.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와 수진이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아.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가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나 재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야, 너 술 처먹었어? 어디서 엄마한테 할망구래?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재호는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형은 25년 동안 명절 때 엄마 용돈 한 번 제대로 들여봤어? 난 매달 꼬박꼬박 80만 원씩 보냈어. 그거 다 합치면 2억이 넘어. 형이 아파트 받을 때 나는 등골이 휘었다고. 이제 그 짓 안 해. 아파트 받은 형이 엄마 모셔. 난 이제 끝이야.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형수의 비명, 수진이의 욕설이 뒤섞였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 당신 미쳤어? 남편이 저 지랄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도대체 집에서 남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자식이 엄마한테 할망구가 뭐야, 할망구가.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5년간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제가 왜 이 순간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가 처음으로 25년간 쌓인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어머니가 그러셨어. 너는 막내니까 부모 봉양은 내 몫이라고. 월급 절반을 가져가셨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2천만 원도 큰형 사업 자금으로 빼앗겼어. 우리 결혼식 비용?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보탰잖아. 당신도 알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이도 25년간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설날 다음날 아침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쏘아붙이더군요. 동서, 지금 잠이 와? 어머님이 재호 도련님 사과받기 전에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고 누워 계셔. 노인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장 데리고 와서 빌라고 해. 재호가 전화기를 획 빼서 들었습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드시겠지. 신경 꺼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가 결국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형수에게서 독설 섞인 문자가 왔습니다. 재산 못 받은 거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을 해야지. 남편을 저 모양으로 부추겨서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아? 당신 정말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천벌 받을 줄 알아. 저는 그날 밤 25년간 시월드에 쓴 돈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가계부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명절 비용, 경조사비, 시부모 용돈, 간병비, 장례비.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억 3천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그만큼의 세월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고향 친척 이모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었어요. 예, 말순아. 소문 다 들었다. 내가 그렇게 되바라진 애였다며? 세상에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며?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들어온 적이 없어. 조상님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원. 1시간 넘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형수에게 전해들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믿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25년간 내가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어. 우리 이제 여행이나 가자.
둘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씻다가 가슴에 딱딱한 멍울이 만져졌어요. 손끝에 닿는 그 낯선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열흘 후 병원에서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방암 2기입니다. 전이가 우려되니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옆에 앉은 재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남을 위해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며 살다가 드디어 내 인생을 살아보려던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재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제 시댁일에서 완전히 손 떼자. 다른 생각하지 마. 당신 건강이 먼저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다 막아줄게. 저는 그제야 어제 형수에게서 온 문자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혈압약 떨어지셨는데 말순 씨가 병원 가서 좀 타다 드려. 우리는 바빠서 안 돼. 저는 처음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둔 25년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 생신 선물비 30만 원부터 작년 추석 차례상 비용 180만 원까지 한 줄 한 줄 적힌 숫자들이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어서 모아두었던 이 기록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언젠가 제 인생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요. 유방암 진단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 정희 씨가 느닷없이 병문안을 왔어요. 아이고, 말순 씨 많이 아프다며? 얼마나 무서웠어. 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착각했어요. 이 사람도 마음이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다음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백내장 수술이 다음 주거든. 누가 모시고 가지? 재민이는 회사 일이 있고 나는 카페 인테리어 업체 만나야 해서. 여러분,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이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저는 분간이 안 됐습니다. 형수는 병실에 30분도 있지 않고 일어났어요. 나 강남 가서 카페 인테리어 업체 만나야 해서 먼저 갈게. 아, 과일 좀 사왔어. 비싼 거야. 마트 비닐봉지를 침대 옆에 툭 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3,900원짜리 사과 3개였어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막내가 효자니까 용돈은 막내한테만 받을게. 큰애랑 수진이는 살기 바쁘니까 마음만 받을게. 매달 8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 월급이 320만 원이었는데 그중 80만 원이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 시댁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 대납 30만 원이 시댁 경조사비로 빠져나갔어요. 월 160만 원. 우리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60만 원 뿐이었습니다.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우리가 아끼면 되지라며 살았어요.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너희 전세금 3천만 원 내가 보태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매달 25만 원씩 따로 더 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셨으니 갚아야죠. 그런데 계산해보니 10년이면 3천만 원의 이자까지 쳐서 총 1,260만 원을 더 낸 셈이었어요. 빌린 돈보다 더 갚은 거죠.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던 7년 전 일도 생각났어요. 형수가 대뜸 말했습니다. 우리 재민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간병은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거들었죠. 나 시집간 딸인데
왜 나한테 그래? 언니가 알아서 해줘. 그러고는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3년간 매일 요양병원을 오갔어요.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욕창 연고를 바르고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 일주일에 3팩, 한 달이면 기저귀 값만 24만 원이었습니다. 욕창 연고는 한 통에 3만 5천 원이었고요. 그 돈 전부 저희가 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 10시쯤 걸려오는 요양병원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복도를 배회하시면서 보호자 찾으세요. 늦은 밤에 병원으로 달려가면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말순아, 너밖에 없다. 그런데 아시나요?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들은 바쁘니까 오지 마라. 친아들들한테는 오지 말라 하시고 며느리인 저한테만 의지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가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재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용돈 못 드렸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간 매일 간병한 건 저였는데 용돈 못 드렸으니 장례비로 퉁치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수진이었어요.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전부 알아서 해줬어요. 오빠가 효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카드 명세서에 찍힌 장의사 비용 영수증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것도 가족이라서 참아야 하는 건가? 형수는 명절 때마다 저를 칭찬했습니다. 말순 씨 음식 솜씨가 최고야. 전이 이렇게 바삭할 수가. 그런데 뒤에서는 수진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다 들었습니다. 막내네가 해야지. 시어머니 용돈 받으면서 본전이라도 뽑아야 할 거 아냐.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 부치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울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50만 원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보내는 80만 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돈으로 수진이 용돈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는 시집가서 고생하니까 이해해줘라. 저는요? 저는 고생 안 하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작년 추석에 시어머니가 선언하셨어요. 내년부터는 명절 비용 막내가 전부 내라. 형수는 몸이 안 좋아서. 형수의 안 좋은 몸이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다니느라 허리가 뻐근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의 추석 비용 180만 원을 혼자 냈습니다. 재호한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또 싸울 테니까요. 수진이는 명절마다 해외여행 사진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언니나 대신 엄마 잘 챙겨줘. 물결표까지 붙여서요. 저는 파트타임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일주일에 3번씩 시댁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 발리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었어요. 저도 같은 날 건강검진 재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나온다는데 이거라도 잘 굴려야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수였어요. 시어머니 보일러 고장났는데 막내가 처리해. 마침표도 없이 명령하듯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어요. 25년간 형수에게 받은 모든 연락이 요청과 요구뿐이었다는 거리요.
단 한 번도 괜찮아? 힘들지?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보내는 기계, 간병하는 기계, 명절 음식 만드는 기계. 25년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 재호가 물었어요. 당신, 우리 둘이 25년간 번 돈이 얼마인지 알아? 계산해 봤습니다. 맞벌이 시절 포함 총 수입이 약 8억 원이었어요. 그중 2억 3천만 원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자산은 25평 아파트 전세금 2억 원과 퇴직금 1억 2천만 원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25년치 기록이 거기 있었어요.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제 청춘이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2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큰아들 재민이와 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야, 들어가도 되지? 재민이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형수는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뜸 재민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막내한테 재산 안 준 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대신 엄마 모시는 건 막내가 해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수가 서류를 흔들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카페 창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인테리어만 3억이거든. 어머니 모시면서 카페까지 어떻게 해. 재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나 지금 퇴직했고 말순이는 암 수술 앞두고 있어. 우리가 무슨 수로 어머니를 모셔? 형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재산 못 받은 거 아냐?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말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민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결정된 거니까 어머니 다음 달부터 여기로 모셔와. 그 말만 남기고 둘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근데 나 요즘 주식으로 2억 날려서 정신이 없어. 엄마 문제는 언니가 알아서 해줘. 5억을 받고도 2억을 주식으로 날렸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 언니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살림도 잘하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잘한다고요. 25년간 희생한 게 원래 잘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 단체 대화방에 형수가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요양보호사 고용하면 월 200만 원인데 막내가 직접 하면 공짜니까 막내가 하는 게 맞지. 수진이가 바로 답글을 달았어요. 맞아, 언니 전업주부잖아.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암 환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잊은 건지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야, 내가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재호가 받았어요. 어머니, 저 퇴직했고 말순이 암 수술해야 해요. 지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안 준 거야. 너희는 돈 없어도 정으로 사는 애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없어도 정으로 사니까 재산을 안 준다고요. 저는 그 논리에 비하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방 여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말순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왔는지 나는 다 알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내가 좀 참아. 또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25년간 수없이 들어온 그 말. 저는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재호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일주일 후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수나 형수가 친척들한테 내가 시어머니 내쫓았다고 하고 다녀. 돈에 눈이 멀어서 폐륜을 저질렀다고. 시어머니 친구분이 우리 집에 전화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쯧쯧, 요즘 며느리들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수가 퍼뜨린 거짓 소문에 친척들은 저를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다시 전화했어요. 말수나,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형수가 내가 시어머니 용돈 한 번도 안 드렸다고 거짓말하더라. 저는 25년간의 은행 이체 내역을 휴대폰으로 캡처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보내며 말했어요. 이게 증거야. 매달 80만 원씩 25년. 직접 봐. 사촌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걸 친척들한테 보여줘도 돼? 마음대로 해. 암 수술 3일 전 재호의 전 직장 동료 김 과장이 문병을 왔어요. 10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시월드와 인연을 끄는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형수님, 기록이 중요해요. 모든 걸 남겨두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휴대폰에 있는 형수와 수진이의 문자 메시지를 전부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하는 게 맞지. 언니가 알아서 해줘. 능력 없으니까 재산 못 받은 거야.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저장했어요.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이것만 이겨내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취가 들기 직전 25년간 살아온 삶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이었나? 아니면 시월드를 위한 삶이었나? 눈물이 흘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비도 이 사람들이 또 떠넘기겠구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병실에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수술 잘 됐다며? 다행이다.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 다음 주부터 여기로 모실게. 재호가 소리쳤어요.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말순이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니까요. 형수가 되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밥을 챙겨드려?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카페 준비하느라 죽겠는데. 병실 옆 침대에 70대 초반의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형수와 재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형수가 떠난 후 그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아가씨, 저런 사람들한테는 기록이 무기야. 처음 보는 분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 근데 그때는 기록을 안 남겨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어. 아가씨는 나처럼 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형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시어머니 다음 주부터 여기로 모실게.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날짜와 시간까지 함께요. 그날 밤 재호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25년간 우리가 들인 돈 2억 3천만 원, 영수증 다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대화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가 물음표를 10개나 보내고 수진이가 언니 이게 뭐야라고 썼어요.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호야, 내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셨죠. 30분 만에 재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큰형,
수진이, 시어머니까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내가 이러면 내가 죽어. 죽는다고. 재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가족 단체 대화방 선언 다음 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수였습니다. 영수증이 뭐 어때서? 그건 효도지 빌려준 돈이야? 웃기지 마. 이어서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진짜 실망이야. 가족한테 돈 계산이 말이 돼? 그동안 언니를 사람으로 본 내가 바보지. 저는 항암주사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면서도 그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 과장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거든요. 기록이 중요하다고. 며칠 후 저녁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형수였어요. 문 열어. 말순 씨 나와. 30분간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했어요. 재호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절대 나가지 마. 결국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관이 형수를 돌려보낸 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번호 알려드릴 테니 또 이런 일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는 그 접수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병실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 그분이 순자 씨였어요. 70세, 전직 법무사라고 하셨습니다. 40년간 법률 서류를 다루셨대요. 아가씨, 그 가계부 아직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치 다 있어요. 버리질 못해서. 순자 씨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다 증거야. 부양료 구상 청구라는 게 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부양료 구상 청구요? 순자 씨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한테 너희도 부양비 나눠내라고 청구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황에서도 가능해. 그날 밤 재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재호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고 깊숙이 넣어둔 박스를 꺼냈어요. 25년치 가계부와 영수증 파일이었습니다. A사 박스로 3개 분량이었어요. 시아버지 간병 당시 요양병원비 영수증, 장례비 카드 명세서, 매달 시어머니에게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명절 차례상 마트 영수증.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박스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이걸 왜 모아뒀어? 나도 몰라. 그냥 습관이었어. 격리 일할 때 버릇이 남은 것 같아.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시어머니가 쓴 차용증이 나온 거예요. 금 5천만 원을 박재호에게 빌림. 추후 변제할 것을 약속함. 시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형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이었어요. 한 번도 갚지 않으셨죠. 저는 이걸 잘 보관해둔 과거의 제가 고마웠습니다. 순자 씨가 퇴원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어요.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부양료 구상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제들에게 부양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됐어요. 하지만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 되찾는 투자야. 퇴직금에서 쓰자. 항암 치료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못생겨져서 어떡해. 재호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당신은 언제나 예뻐.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항암 치료를 받으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식당 해보고 싶어?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칼국수 끓여주던 그 맛 있잖아. 그걸 팔아보고 싶어. 30년 직장 생활 동안 재호가 처음으로 자기 꿈을 말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해봐.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주방 시설을 갖추고 500만 원으로 간판을 달았어요. 가게 이름은 재호가 직접 지었습니다. 막내네 손칼국수. 저는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못 도왔지만 메뉴 개발과 원가 계산은 제가 맡았어요. 25년간 시댁 살림하며 익힌 실력이 드디어 쓸모가 생겼습니다. 칼국수 면 한 그릇 원가가 1,200원, 판매가 7,000원. 마진율 82%. 숫자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상권이 좀 약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할 거예요. 재호는 밤마다 육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건 이 칼국수 맛뿐이야. 이것만큼은 인정해야 해. 오픈 첫 달 하루 매출이 8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재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까지 홀 서빙을 했습니다. 저는 항암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면서도 반찬 만들기와 설거지를 도왔어요. 손끝 감각이 없어서 접시를 여러 번 떨어뜨렸습니다. 밤마다 서로를 다독였어요. 내일은 손님이 더 오겠지. 오픈 2달째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 맛에 이 가격이면 소문 나겠어요. 내가 직장 동료들한테 알릴게. 그날 이후 점심 매출이 3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촌 언니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말수나 형수가 유산받은 아파트 담보로 강남에 카페 열었대. 인테리어에만 3억 썼다고 친척들한테 자랑하고 다녀. 수진이는 남은 3억으로 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대박 날 거야. 언니 나중에 부러워하지 마.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우리 길을 가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항암 치료 6차를 마친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완치 판정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은 날 식당에 처음으로 50명이 넘는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이 섰어요. 저는 병원에서 식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구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린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당 오픈 1년 후였습니다. 막내네 손칼국수가 지역 맛집 소개 방송과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주말마다 기다리는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수익 8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고 재호와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어요. 지역 케이블 TV 동네 맛집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왔습니다. 방송 이후로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한 손님이 칼국수를 드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부부 이야기가 궁금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같은 달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재호가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어요. 고마워, 버텨줘서 고마워. 저는 1년 전 수술대에 눕던 날의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울면서 속삭였어요. 우리 이겼어. 우리 이긴 거야. 암 완치 기념으로 재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다시 가자. 제주도 3박 4일 어때? 25년 전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1박 2일밖에 못 갔던 속초 여행. 그게 우리의 유일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인생을 사는구나. 순자 씨가 완치 축하한다며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칼국수 한 그릇을 드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마시면 대박 나겠어. 근데 부양료 구상 청구 소송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 네, 변호사님이 내년쯤 본격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어요. 순자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서두르지 마. 저쪽이 먼저 무너질 거야.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수나 형수 카페 망했대. 8개월 만에 폐업이래. 형수의 강남 카페가 월세 1,500만 원에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3억 빚을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재민이는 회사에서 구조조정당해 백수가 됐대요. 수진이도 주식으로 3억을 다 날리고 남편한테 이혼 통보 받았다더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통쾌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20억을 받고도 1년 만에 저 꼴이 됐다니. 사촌 언니가 더 말해줬어요. 형수가 카페 망하고 나서 친척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다닌대. 시어머니 고향 친척 이모한테도 500만 원 빌려갔다가 안 갚아서 사이가 틀어졌고 1년 전 저를 폐륜 며느리라고 욕했던 그 이모가 지금은 형수를 욕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이 소식도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 좀 도와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다 너희한테 줬잖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줄 때는 펑펑 주더니 자식이 어려우니까 모른 척이라니. 어느 날 저녁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우리 3억 빚졌어. 시어머니 용산 아파트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안 판다고 해. 막내네가 좀 설득해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한테 왜 연락하세요? 저희는 연락 끊었잖아요. 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1년 전에 능력 없으니까 재산 못 받은 거야 라고 했던 입으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주식으로 또 1억 5천 날렸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위자료 줄 돈도 없어. 어떡해. 저는 5억을 받고 1년 만에 거의 탕진한 수진이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암 치료비랑 식당 차리느라 여유 없어. 미안해.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는 원래 돈 없잖아. 그건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원래 돈 없다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형제들의 몰락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큰아들 분과 딸 분께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야 해. 그래도 어머니잖아.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난감해했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계셔서요. 결국 재호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재민이와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 오세요. 둘 다 읽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왼쪽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막내가 내. 우리는 빚 갚느라 한 푼도 없어. 어차피 막내가 소송한다며 그 돈으로 내. 재호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해방이라고 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25년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 재호가 말했어요. 우리가 병원비 내고 소송에서 돌려받자. 기록은 다 남기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와 시어머니 입원 경위, 형제들의 문자 내용을 모두 기록했어요. 병원비 영수증도 챙겼습니다. 응급실비 47만 원, 수술비 380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원 한 달 후 퇴원은 했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마비가 남았습니다. 혼자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용이 월 250만 원이었어요. 재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어머니 요양원비 어떻게 할 거야?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빚 갚느라 여력 없어. 어머니 재산으로 충당해. 여러분,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용산 아파트는 이미 재민이에게 증여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0원이었어요.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우리 명의니까 팔 수 없어. 거기서 월세 받아서 빚 갚아야 한다고.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요양원비 나눠서 내자.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내 문제도 못 해결하겠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요양원비 월 250만 원이 또다시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첫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비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요. 힘없는 손이었어요. 말순아, 미안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울컥했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계세요. 요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어요. 월 순수익 800만 원 중 요양원비 250만 원, 식당 임대료 15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 소송 비용까지 빼면 우리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뭐야? 재산 못 받은 우리가 왜 어머니 부양비까지 다 내야 해? 저는 재호의 등을 쓸어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임대료 30% 올려야겠어요. 요즘 이 동네 상권이 뜨거든요. 월세 15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오르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떻게든 버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정보를 주셨어요. 사장님, 옆 건물 1층 상가 나왔대요. 거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알아보니 월세는 비슷한데 보증금이 3천만 원 더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막내야, 형이 부탁 좀 하자. 재민이가 테이블에 털썩 앉았어요. 3천만 원만 빌려줘.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막아야 해.
저는 1년 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재산 못 받은 거야. 재호가 대답했어요. 형, 미안한데 우리도 없어. 재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희 장사 잘 된다며? 3천만 원도 없어?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네.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민이가 떠난 후 일주일 뒤였어요. 아침에 식당 문을 열러 갔더니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막내네 손칼국수 영업정지, 세금 체납.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세금 체납이라니? 우리는 세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재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형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협박이 온 거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도 기록해뒀습니다. 며칠 후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또 소문났어. 막내가 돈 벌더니 형한테도 안 빌려주고 어머니 요양원에 처박아 놨대.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가 요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재호 엄마 막내한테 당했구나. 쯧쯧. 저는 또다시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요양원비 월 250만 원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처박아 놨다고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막내분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항변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변했어요. 증여요? 저희가 드린 건 있어도 받은 건 한 푼도 없는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하셔야 해요. 25년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재호가 은행에 가서 25년치 거래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두께가 전화번호부만 했어요. 우리는 밤마다 식당 문 닫고 그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시댁으로 보낸 돈에 노란 형광펜을 칠했어요.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매달 빠져나간 돈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추가로 빠진 50만 원, 100만 원, 18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50만 원. 형광펜이 다 닳을 때쯤 계산이 끝났어요. 2억 3천만 원. 숫자를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10월 뒤에 쏟아부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차용증을 다시 발견했어요.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상대 측이 생전 증여를 주장해도 오히려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는 반박이 가능해요. 소송 준비로 지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재호야.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후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쉬셔야 해요. 이러다 진짜 심장마비 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암을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쓰러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재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고생만 시키고. 저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2달 후에요. 그때까지 자료 정리 완료해 주세요. 쓰러진 남편과 다가오는 재판 사이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저 어떡해요? 남편도 아프고 재판도 다가오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버텨. 끝이 보여.
조금만 더 힘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 2주 전 재호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저는 재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쉬어. 재판 준비는 내가 할게.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같이 가자. 재호가 입원한 사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주방 보조로 고용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됐지만 재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기본적인 조리법을 가르치며 재호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재판 전날 밤 25년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가계부 25권, 영수증 파일 3박스, 은행 거래 내역서 500페이지, 형제들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 200장, 그리고 시어머니의 5천만 원 차용증. 식탁 위에 펼쳐놓으니 산더미 같았습니다. 재호가 물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5년간의 증거가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재판 당일이 됐습니다. 재호는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큰아들 재민이와 형수, 수진이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세요? 형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샤넬 클래식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고요. 빚에 쪼들린다더니 저는 증거 서류가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막내 부부는 시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충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3천만 원은 이후 10년에 걸쳐 전액 상환했습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더해 총 1,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여기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25년간의 부양 내역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시아버지 3년 간병비 8천만 원 영수증입니다. 요양병원비, 기저귀가, 욕창 연고비, 교통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영수증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례비 4천만 원 카드 명세서입니다. 장의사 비용, 화장 비용, 음식 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보며 7년 전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밤새 조문객을 맞으며 서 있던 제 다리. 부르튼 발 뒤꿈치. 그때 재민이는 뭐라고 했죠? 막내가 아버지한테 용돈 못 드렸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매달 80만 원씩 25년간 총 2억 4천만 원의 용돈 이체 내역입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했습니다. 500페이지짜리 거래 내역서가 증거로 제출됐어요. 판사가 그 두께의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우리 변호사가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차용증입니다. 시어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상대 측은 원고에게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가 피청구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한 번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휴대폰 캡처본을 제출했어요. 형제들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의 문자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우리 바빠서 못 가, 막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 병원비 막내가 네,
우리 한 푼도 없어. 능력 없으니까 재산 못 받은 거야. 재민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 부부가 들인 돈은 효도의 일환이며 법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있습니다. 25년간 한 자녀만 부양비를 부담했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간 억울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부양료 구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부양 의무 분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십시오. 구체적인 금액이 발표됐어요. 25년간 총 부양비 약 2억 3천만 원 중 형제 3명의 균등 분담분을 계산하여 큰아들과 수진이가 각각 7천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을 저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이 금액은 시어머니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재민이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9천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형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왜 돈을 줘야 해? 재민이가 재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막내, 너 이럴 거야? 가족한테? 법원 경비원이 재민이를 제지했어요.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줄 돈 없어. 어떡해.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25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재민이는 판결금 7천만 원에 차용증 5천만 원까지 총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증여받은 용산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야 했어요. 낙찰가 12억 중 판결금과 기존 빚을 갚고 남은 돈은 3억 뿐이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수가 이혼 소송 제기했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다고. 수진이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남은 돈마저 빼앗겼어요. 판결금 7천만 원을 낼 능력이 없어 재산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소연한 후 연락을 끊었대요. 판결금 1억 9천만 원이 순차적으로 우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와 저는 식당에 앉아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었구나. 재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쓴 2억 3천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적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우리의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겼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했어. 기록이 무기라고 했잖아. 아가씨 잘했어. 저는 25년간 습관처럼 모아온 영수증과 가계부가 결국 우리 인생을 되찾아준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재호의 협심증 관리를 위해 이제 식당 일은 주방 보조 아주머니와 새로 고용한 홀 직원에게 상당 부분 맡기기로 했어요. 재호는 육수 레시피 관리와 아침 준비만 담당하고 오후에는 쉬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살 수 있겠다. 저는 속삭였어요. 여러분, 2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재판 종결 5년 후였습니다. 막내네 송칼국수는 본점 외에 2개 지점을 더 열어 총 3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각 매장에 주방장과 직원을 두어 저희 부부는 관리와 레시피 감독만 담당했습니다. 연매출 12억, 순이익 2억 5천만 원. 우리 부부의 순자산은 아파트와 가게를 합쳐 8억 원을 넘어섰어요. 판결금 1억 9천만 원 중 3천만 원으로 새 건물로 이전했고 1억 원으로 2호점을 열었습니다.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뒀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25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야. 헛되이 쓰지 말자. 재호의 협심증은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 관리로 안정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재호는 아침에 육수 준비만 하고 오후에는 산책과 휴식을 취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요양원비 월 250만 원을 부담하며 주말마다 찾아가는 것은 우리 부부뿐이었어요. 재민이는 형수와 이혼 후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가끔 어머니 면회를 왔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연락이 끊긴 지 3년째였어요.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머니가 매일 말순이 언제 와? 라고 물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순아, 그때 재호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 돈 준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더라.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25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요. 시어머니가 오열하셨습니다. 재민이랑 수진이가 나버렸어. 돈 줬더니 버렸어.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너희만 날 찾아와. 저는 5년 전 설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할망구 고마워요. 드디어 해방이네라고 외치던 그 장면. 그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남편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게 그거잖아. 처음부터. 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25년간 버텨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식당 2호점 오픈 2주년 기념일에 순자 씨가 찾아오셨어요. 75세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병원에서 아가씨 만난 거야. 저는 순자 씨를 꼭 안았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 아직도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칼국수를 드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시월드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기록하세요.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게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초 젊었던 우리 부부,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 그리고 지금의 식당 오픈 기념 사진.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 멀리도 왔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재민이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막내야, 형이 잘못했어. 미안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재호를 쳐다봤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그릇 드리고 보내자. 재민이는 칼국수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엄마 맛이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하구나. 저녁에 재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랑 여행 다니고 싶어?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재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1박 2일밖에 못 갔지. 저는 재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야. 식당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예요? 재호가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25년간 시월드에서 배운 인내심이요. 기자는 웃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에게서 응원 편지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65세가 되는 해에 세계 매장 중 2개를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인수시키고 본점만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해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부부 동반 여행의 날로 정해 밀린 신혼여행을 조금씩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할망구 고마워요. 덕분에 해방됐어요. 여러분, 25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억울할 땐 하나라도 기록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착하게만 사느라 손해보지 마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기록하는 사람 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